47번째 고려의 시기별 주도 세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 때 지방 호족 나오고요. 고려 중기 때 문벌 귀족 형성 나온다 그랬었죠. 무신직고기 때 무신, 온관석기 때는 온 세력에 붙어 사는 세다리들 곤문세족이라 그랬었죠.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고려 초기 때 지방 호족들이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면은 문벌 귀족으로 발전한다 그랬었죠. 실패하면 향리가 되고요. 이런 향리들은 다시 과거 제도를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되거나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로 발전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두기 무쇠신사에서 한꺼번에 외워봤었어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 호족과 육두품, 호두, 그 다음에 귀 무쇠신사 이렇게 갔죠. 이건 다 배웠으니까 보시고요. 그럼 각각 주도 세력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쭉 종합해서 보는 거야. 문벌귀족 보겠습니다. 문벌귀족은 고려 성종 때 등장한 것으로 봅니다. 문벌귀족 고려 성종 때 등장했다. 그래서 호족들이 됐거나 하자. 호족 있죠. 지방 호족, 그 다음에 육두품들이 과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개국공신들이 해서 문벌귀족을 형성하였더라. 주로 음서제도. 문벌귀족들은 음서제도, 공음전들을 통해서 자기 세력들을 확장해 갔다 그랬죠. 해서 음서제도, 기본적으로 과거제도도 통해서 신진사대부들이, 육두품이나 신진사대부들이 커갔다. 다시 신진사대부는 빼고 육두품이나 지방 세력들, 대외 관계는 친송 금나라에 대해서 4대 정책했다. 친송 광종 때부터 해서 송나라하고 친송 정책을 썼잖아. 그래서 친송 북진 정책 이렇게 말했었죠. 그 다음에 금나라와 문종 때, 인종 때 해서 이자겸의 난 때, 이자겸은 금나라와 4대 관계에 대해서 수락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 문벌 귀족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보수와 4대, 성격은 보수와 4대, 보수적이고 4대적 성격이었다. 중국에 대해서 섬기는 스타일이었다 이거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전, 나라로부터 직역의 대가로 받는 과전이 있죠. 공음전이 있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불법 토지 변경을 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학문적인 측면으로서는 고려는 불교 나라라 그랬어요. 불교에서 불교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고학, 문벌 귀족들은 특별하게 음훈학 할 때 훈자 있죠. 그 훈자야. 그래서 언어와 그 다음에 고전, 언어와 고전. 그래서 훈고학, 언어와 고전 등을 좀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훈고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훈고학을 중요시했다. 문벌 귀족의 특징입니다. 곤문세족들은 온나라, 온관석기라 그랬죠. 그래서 온나라 세력에 빌붙어 사는 놈들을, 세다리들을 곤문세족이라 그런다 그랬었죠. 그래서 친원파들, 그 다음에 문벌 귀족들이 일부 살아있잖아. 그래서 문벌 귀족 일부, 무인세력 일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음서제도로 진출했다. 당연하겠죠. 음서제도,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 첨의 묻은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 도병마사는 땡 하고 안 된다 이거죠. 왜냐? 충렬왕 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된다 그랬죠. 해서 도평의사사와 첨의 묻은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충선왕이 재상지종을 지정했다 그랬었죠. 해서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가문을 지정했다 그랬죠. 재상지종 충선왕. 당연히 친원 세력이니까 친원적인 것이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보수적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곤문세족들은 친원 세력, 온나라에 배붙어서 대농장을 소유했다고 봐요. 대농장 소유. 토지를 불법 변병해가지고 대농장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똑같이 불교를 숭상했었고요. 신진사대부 이런 곤문세력에 맞서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한다 그랬었죠. 주로 공민왕 때 세력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민왕의 개혁기 때 신진사대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향리 출신들, 과거를 통한 하급관리들, 자양농우 일부 이렇게 봅니다. 주로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었고 행정실무에 능한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외 관계적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온나라보다는 명나라가 성립되고 있었죠. 명나라가 세워져서 친명적 성격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웠잖아요. 애들이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해서 진취적 개혁적 성향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지방에서 중소지주 출신들이었죠. 지방 향리들 중소지주 출신이었죠. 얘네들이 다 신진사대부에서 조선을 세우고 곤문세족들의 대농장을 다 뺏어서 나눠줬다 그랬죠.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얘네들은 유교주의자,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 성리학적 유교상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해서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이전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했던 거예요. 넘어가 보시고 48번째 고려 백성들의 생활 모습 봅시다. 농민의 공통조직, 공동조직 이렇게 나왔죠. 공동조직체, 농민들의 공동체 조직 이렇게 봅니다. 향도 나왔죠. 향도에서 향나무를 묻는 무리들 한자로 해서 향나무를 묻는 무리들 해서 향나무 향자 무리도자 이렇게 쓰고 있죠. 초기 매향 등 불교적 신앙 활동을 했다. 이런 향도 이러들은 말 그대로 향나무를 묻는 무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매향, 향나무를 묻는다는 소리야. 매향, 향나무를 묻으면 기본적으로 미륵불이 나타난다 그랬죠. 향나무를 묻으면 그 향나무가 떠오를 때 미륵불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불교적 신앙 활동을 했다 해서 이거 보고 매향이라 그래요. 이러한 활동들이 후기에는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했다. 왜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을 했었잖아. 똑같이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거를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향도를 주도했던 것은 지방의 소족 세력들, 그 다음에 향리들이 주도했겠죠. 당연하죠. 지역사회 유력자들이 모여라 하면 모였겠지. 그래서 지역사회 유력자들, 호적, 향리들. 초기, 자, 삼국시대 불교 수용 이후에 향도에 대해서 초기 향도 유래를 보면 김유신 장군이 있죠. 김유신 장군에서 김유신 장군 때,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 때 용화향도가 최초였다 그래요. 그래서 삼국시대 불교 수용 이후에 신앙적 조직적 활동을 벌였던 걸 보고 초기 향도의 유래로 보고 있습니다. 향도의 유래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불상도 제작하고 석탑도 제작하고 향나무도 묻고 했다 그랬죠. 매향한다 이게 뭐라 그랬죠? 향나무를 땅에 묻어서 떠오르면 미륵불이 온다. 미륵불에게 구제를 받는다. 이런 뜻, 이러한 구원을 염원하는 뜻에서 매향한다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매향 활동했던 사람들이 향도가 고려 후기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모여라 했을 때 모였잖아요. 그래서 호족이나 향리들이 모여라 그러면 자 모여서 마을에 노여, 콜레, 그 다음에 상장제례, 상장제례 등을 주도하는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특히 상여꾼 나오죠. 상여꾼. 우리 상여 나갈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여가 나가게 되잖아. 사람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상여꾼의 기운을 향도에서 찾고 있죠. 그래서 이거 쭉 향도에 대해서 자 보자. 향도라는 것은 곧 나무 상여를 메고 그 품값을 받는 물이다. 그런데 그 유래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어서 물에 넣어 거기다가 매향비를 세워 증거를 남겨두었으니 대개 후세 사람들을 위한 염려의 뜻이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동사과목에 나왔잖아. 향도 유래 나왔죠. 상여꾼. 자, 농민보호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농민보호책. 고려시대 때 농민보호책.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번기가 뭔지 아나? 농사일로 해서 번잡할 때를 보고 농번기 이렇게 말을 하죠. 농번기 때는 자백을 면제했다. 농번기가 언제죠? 씨앗을 파종할 때, 그 다음에 추수할 때, 그때가 농번기야. 그래서 또 농번기 때는 자백을 면제했다. 면제법, 제면법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시,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감면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조세나 부역을 감면시켜줬다. 면제법은 기본적으로 성정업적에서 봤었죠. 성정업적에서. 자모정시법 나왔죠. 자모정시법 나왔죠. 이자가 빌린 곡식보다 많아지면은 더 이상 이자를 못 내게 하는 거죠. 이자가 빌린 곡식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다. 그렇죠. 이자를 많이 못 받게 하는 거죠. 적전은 말 그대로 왕이 친히 경작하는 땅을 보고 말한다. 적전제도 성종업적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적전, 왕이 친히 경작하는 땅에서 적전제도. 각 지방의 무기를 거둬들이고 이를 농기구로 만들어 보급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언제? 성종 때 성종업적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성종업적도 한번 다 봤었어요. 농기구로 자. 각 지방에서 무기를 다 거둬들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철. 무기에서 철제가 나와야 되잖아. 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거둬들여가지고 이걸로 다시 재단련해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었다. 이게 성종 때 성종의 업적으로 보는 거죠. 황무지를 개간했을 때는 일정 기간 면세를 했었다. 이건 어느 시대나 공통적이라 그랬죠. 고려시대의 법률과 헌인에 대해서 보자.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도 법률은 있었습니다. 법률은 당나라의 법률인 71개조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간수법에 따랐다 이거죠. 다시 한번 당률이 있었다. 당나라의 법률이 고려에도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관습법을 적용시켰다 해서 대부분 관습법에 따랐다 이렇게 봅니다. 반역죄는 기본적으로 다 중죄로 처벌했었죠. 어느 시대에도 반역죄는 다 중죄야. 특히 불효죄도 고려시대 때는 사람 기본 도리를 어겼다 그래서 중죄로 처벌했다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거고요. 형벌의 종류에서 사유, 도장, 태 이렇게 나왔죠. 큰 것부터 내려갈 거야. 사유, 도장, 태. 사유에서 개인이 소유했다는 거죠. 개인 사적으로 소유했다. 도장을 태권 도장에서 그러잖아. 그래서 사유 도장, 개인이 도장을 사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침태하고 바치는 거죠. 그래서 사유 도장 태하고 침을 받고 있는 거죠. 사자는 사자, 죽을 사자 들어갔죠. 그래서 사형, 유자는 유자 들어갔으니까 유배, 도자는 징역이죠. 징역. 고려시대 때 징역 갔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감옥에 갇혀 있거든. 우리 이제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봤죠. 포청천 드라마 보면 죄를 짓고 있으면 감옥에서 나무로 네모지기로 나무로 생긴 게 딱 그 목을 감싸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목을 감싸고 있고 그 목 주변에가 칼이 들어있거든. 목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럼 춘향전 한번 봐볼까? 춘향전은 똑같이 춘향이가 목에다 뭔가 차고 있지. 그런 거 보고 이제 돌아 그런 거거든.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가만두지는 않아. 딱 그 돌을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감옥에 간다는 걸 그 뜻에서 도라 그래. 그래서 칼을 차고 있구나. 곤장 치니까 장. 그 다음에 회초리는 손에다 태태 한번 해가지고 회초리 딱딱 때리잖아요. 그래서 회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지방관은 사법권이 커서 중요 사건 외에는 지방관에게 재량을 줬었다. 그죠? 기본적으로 사법권은 지방관이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벌 중에서 사형하고 유배를 보낸 건 왕의 권한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처리했다. 사형은 삼복제, 문종 때부터 삼복제, 삼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삼심제를 챙겼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유, 도장, 태, 도장을 사유하면 침, 태하고 바친다. 혼인은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혼인, 고려시대 때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야. 그러나 첩제도를 법으로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첩제도를 법으로 금하지는 않았다. 고려 초기 때, 광종 때 근친혼, 그 다음에 근친혼이 있었죠. 동성혼, 근친혼이 많이 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중기 이후에 근친혼 하지 마라고 내렸지만 금지령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충렬왕 시절 지금 사료 보시죠. 사료 나왔잖아. 충렬왕 때 보면 처첩제도에 대해서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일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요구를 했으나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관료들 재상 박유가 아래기를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로 하여금 여러 명의 처를 두게 하되 품에 따라서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해서 일부 다처제를 하자는 소리 아니야. 그지?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다. 이거는 실패했다. 충렬왕 때. 고려시대 때 풍습 나옵니다. 고려시대 풍습. 연전연초에 팔복에서 감사하다. 팔복에서 감사 이렇게 나왔죠. 연전연초. 연전이면 연말이지. 그 전년도 연말이니까. 그래서 연말연시에 연말연초에 팔복에서 감사하는 건 세배하고 있지. 팔을 딱 폭에서 감사 인사하는 건 세배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둥에는 전국적 연전연초에서 연둥에는 전국적 행사였다 해서 전국적이었고 연초에 행사였다 그랬죠. 연초 행사로서 1월 15일에 행사한 것 연둥회입니다. 연둥회 당연히 불교적 행사인 건 아실 거고요. 연등 불교 행사할 때 불을 들고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연등이라 그래요. 팔관에는 진흥왕 때부터 있었다 그랬죠. 팔관에서 토착신앙과 불교, 도교에서 포괄적인 성격이다 해서 팔폭에서 감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포괄적 성격이고 개경, 서경이라고 그랬죠. 개경, 서경. 팔폭에서 해서 개경하고 서경에서 있었고요.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11월에 추수감사제적 성격에서 추수감사제적 성격에 있었다. 이러한 팔관의 때는 송나라 상인이 온다 그래서 송나라 상인이나 여진의 추장들 그 다음에 제주도 사신들이 탐나 제주도 쪽이죠. 그래서 축하의묘를 바치고 국왕에 하사품이 전달되는 등 조공무역이 행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제? 팔관의 때. 팔관의 때 이런 행사를 했었구나.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제례 그렇죠. 상장제례는 장례와 제사에 관한 유래.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는 불교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불교하고 도교의 풍습에 따라 썼습니다.
다시 한번 상장제례 고려는 불교 나라라 그랬죠. 불교를 숭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하고 도교 풍습, 기본적으로 도교는 우리 민속적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 풍속에 따랐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유교적 규범을 장려하려고 그랬었죠. 민간에서는 그러나 불교와 도교 풍습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를 보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초에서 16세기까지죠. 그래서 솔소헌, 남기 여가헌 나왔죠. 그래서 남자가 기의한다. 여자의 집에 집가짜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집에 가서 하는 거야. 솔소헌이라 그러죠. 그거 솔소헌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남자가 처가의 호적 입적해서 처가 생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독특하죠. 네? 고구려 때도 나왔었죠. 고구려 때 대릴사이제 똑같이 고구려는 고구려를 쭉 이어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대릴사이제가 좀 비슷한 거 솔소원 난기 여가혼.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고려시대 여성의 사회 진출에는 제한이 있었어. 기본적으로 사회 진출에는 여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한이 있었어. 그러나 가정생활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시대 때 여성은 사회 진출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었어. 그러나 가정생활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재산의 상속은 남자나 여자나 고루고루 분배했다 그래서 균분 상속의 원칙이었고요.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죠.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근데 똑같이 윤행봉사, 남녀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윤행봉사에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해서 바뀔 윤자죠. 해서 돌아가면서 제사 지냈다. 윤행봉사 이렇게 말을 하지.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양자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딸이 제사를 지내면 되니까.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다음에 상복제도에서도 친가와 애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그렇잖아. 가정에서 똑같이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은 자녀 차별 없이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연령순으로 기록되었다. 왜? 가정 내에서 평등했으니까. 사위하고 애손자에게도 음서 혜택이 있었다는 걸 음서제도에서 받고. 여성의 제가는 똑같이 비교적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 때는 여성의 제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재원 그러죠. 그래서 그 소생의 자식 제가에서 난 자식도 사회진출에 제한이 없었죠. 조선시대 때는 안 그랬잖아. 조선시대는 서자라 그래서 사회진출에 제한이 있었죠. 그다음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재산 분배권을 가지기도 했었다. 해서 가정생활이나 경제 운영 면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동등했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봐야 되죠. 조선시대 그러면은 17세기 이후는 성리학적 사관 말고 성리학적 유교가 말 그대로 조선시대를 성리학적 부계중심 가부장적 사회가 조선시대를 쭉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리학적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다. 조선시대 때는 17세기 이후야. 그래서 장자상속, 마다들 장자상속 원칙이 있었고요. 여자들은 상속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성리학은 말 그대로 계급 사회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서열이 있어. 그래서 그다음에 가부장적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뒷순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자는 상속에서 제외하고요.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어. 그러면 양자제도가 들어오는 거죠. 양자가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친형제, 시집살이 한다 그러죠, 여러분. 시집살이 이게 친형제거든. 해서 친형제, 시집살이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법률행위 시 남성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시대. 왜 그랬다 그랬죠? 성리학이 우리 사회에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랬죠. 조선시대 때. 그래서 성리학적 부계중심, 가부장적 사회의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